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에는 30년 만에 열리는 동창회를 위해 모인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48세의 지연입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바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지연의 마음속에는 묘한 설렘과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대학생인 딸과 고등학생인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에게 동창회는 오랜만에 맞는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반가운 인사소리와 웃음소리가 3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뛰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첫사랑 민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죠. 연회장 입구에서 명찰을 받으며 지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직 민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오지 않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미 와 있는데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3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을 많이 변화시키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뒤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그 목소리에 지연의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분명히 민호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눈빛은 예전과 똑같이 다정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오랜만이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주위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30년 전 고등학교 복도에서 처음 마주쳤던 그 순간처럼요. 많이 변했구나. 아니, 전혀 안 변했다고 해야 하나? 민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한 여자, 두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잊고 순간 18세 소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동창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인사말, 추억의 사진 상영, 그리고 끝없는 안부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시선은 계속해서 민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민호 역시 마찬가지였죠. 다른 동창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자꾸만 지연을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뭐하고 지내? 같은 반이었던 순이가 물어봤습니다. 아, 나는 평범한 주부야. 남편은 회사원이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어. 지연이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민호가 이 대화를 듣고 있는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지연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민호와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술잔이 오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억나? 체육대회 때 우리가 같이 달렸던 이어달리기? 민호가 지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안 기억하겠어? 그때 내가 넘어졌는데 너가 부축해줬잖아. 지연의 대답에 민호의 눈빛이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정기가 흘렀습니다. 주위의 동창들은 각자 자신의 근황을 자랑하느라 바빴습니다. 누구는 사업에 성공했다. 누구는 의사가 되었다. 누구는 해외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연과 민호는 그런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중요했으니까요. 민호야,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나, 글쎄, 결혼은 했지만 요즘은 좀 힘들어. 그의 대답에서 지연은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묻기에는 이 자리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동창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민호를 다시 만나서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죄책감도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남편이 있는 기혼 여성인데 왜 이렇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지연아, 담배 좀 피우러 나갈래? 민호가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지연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호텔 테라스는 조용했고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지연아. 민호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많이 어렸지? 지연도 난간에 기대어 서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그때는 모든 게 단순했는데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혹시 민호가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던 것일까요? 지연은 궁금했지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그 순간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 함께 있는 이 특별한 시간을요. 동창회가 끝날 무렵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지연과 민호도 자연스럽게 핸드폰 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연락하자, 지연아. 민호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치 꿈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리고 다시 살아난 설렘.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모든 게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에게는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민호에게도 분명 가족이 있을 거예요. 집에 도착한 지연을 맞이한 것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땠어? 동창회? 남편이 무심하게 물어봤습니다. 응, 재미있었어.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까 좋더라. 지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민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기 전까지 동창회에서 일어난 모든 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민호의 미소, 그의 목소리, 함께 나눈 대화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속에 저장된 민호의 번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첫사랑이라는 달콤한 추억이 얼마나 위험한 유혹이 될 수 있는지도 말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의 설렘이 언제까지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만을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도 시장을 보면서도 자꾸만 그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내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고등학생인 아들 준호가 아침 식탁에서 물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먹고 학교 가야지. 나는 당황해서 얼버무렸습니다. 집중을 해야 하는데 자꾸만 딴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족들이 눈치채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남편 현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애정 표현이나 로맨스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가족이라는 끈끈함으로 이어진 평범한 부부였죠. 하지만 민호를 다시 만난 후 이런 일상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동창회 어땠어? 그때 얘기를 제대로 못 들었네. 현수가 신문에서 눈을 떼며 물어봤습니다. 응, 그냥 옛날 친구들 보니까 반가웠어. 다들 잘 살고 있더라고.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호와의 만남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가슴이 떨렸습니다. 혹시 민호일까? 전화를 받자 정말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나 민호야. 괜찮을 때 전화한 거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그냥 동창회 이후로 자꾸 생각이 나서 혹시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어때? 민호의 제안에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이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좋아, 만나자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가는 길 내내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울을 보고 또 보고 옷차림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나는 분명히 결혼한 여자인데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까요? 카페에 도착하니 민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지연아. 응, 정말 오랜만이네.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민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어봤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넌 어때? 나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좀 힘들어.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아. 이미 몇 년째 그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그의 고백에 나는 놀랐습니다. 동시에 묘한 동정심도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힘들겠네. 나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나도 사실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아. 남편과는 이제 거의 남남 같은 사이야. 그냥 아이들 때문에 같이 사는 거지. 나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각자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 외로움, 그리고 젊은 시절에 대한 그리움까지 우리는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순수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너와 이렇게 대화하니까 마음이 편해져. 민호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오랜만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이런 시간이야. 집에 들어가야겠어. 나는 시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거든요. 그래, 오늘 정말 즐거웠어. 또 만날 수 있을까? 민호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글쎄, 생각해 볼게. 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호와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한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도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 친구 만나고 왔어. 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민호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외로운 표정, 진심 어린 대화, 그리고 함께 웃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옆에서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 나쁜 사람도 아니고 바람을 피우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너무나도 평범한 남편일 뿐이에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설렘이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에는 민호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잘 들어갔지? 좋은 꿈 꿔. 짧은 메시지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답장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나도 즐거웠어. 잘 자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와의 만남, 그와 나눈 대화, 그리고 다시 살아난 감정들.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추억의 만남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나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와의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메시지로 시작해서 점심시간에는 안부 인사,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메시지까지 매일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변화를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멍하니 있거나 TV를 보면서도 집중하지 못하거나 가끔씩 혼자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대학생인 딸 수진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응? 뭐가 다르다는 거야? 글쎄, 예전보다 밝아 보여. 뭔가 좋은 일 있어? 딸의 말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설마 내 변화가 그렇게 티가 나는 걸까요? 일주일 후, 민호가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한적한 곳에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거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웃음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이런 시간이야? 나는 놀라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연아,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민호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하네. 나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런 만남이 계속되어도 괜찮을까? 가족들에게 들키면 어떡하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점점 더 민호에게 기울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든 후 나는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민호와 함께 바라보았던 그 밤하늘처럼 말이에요. 그때의 순수했던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둘 다 가정이 있는 몸이었으니까요. 민호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나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만나는 시간은 내 일상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했고 그의 메시지가 있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보, 요즘 부쩍 화장을 신경 쓰는 것 같네? 어느 날 아침 남편 현수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응, 그래.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남편이 뭔가 눈치챈 것일까요? 사실 민호를 만나기 시작한 후로 나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고 옷장에서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헬스장에도 등록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되게 예뻐졌어. 무슨 비결 있어? 딸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엄마도 여자인데 꾸미고 싶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내 변화를 눈치채고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민호와의 세 번째 만남은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그가 좀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시내에서 벗어난 한적한 카페로 갔습니다. 그곳은 마치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공간 같았습니다. 지연아, 요즘 너 때문에 잠이 안 와.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정말로 밤마다 그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민호가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민호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느끼는 그의 손길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지연아, 나는 정말로. 그가 말하려던 순간 갑자기 누군가 우리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지연이 아니야?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동네 아줌마 박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손을 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 이분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박 여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아, 그래요? 동창회 하셨나 보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의심이 엿보였습니다. 박 여사가 떠난 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큰일이네. 동네에서 소문날 것 같아. 나는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냥 동창 만났다고 하면 되잖아. 민호가 위로했지만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만나는 장소도 더 멀리 잡았고 시간도 더 짧게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보, 박 여사가 전화했더라.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로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남자랑 카페에서 만나는 걸 봤다고 하던데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그거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동창회 후에 가끔 만나서 커피 마시는 거예요. 나는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는 나도 소개해줘. 남편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의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일은 넘어갔지만 나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도 집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 요즘 나가는 일이 많다고 의심하고 있어. 그의 말에 나는 불안해졌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지연아, 우리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민호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좀 더 안전한 곳에서 만나면 어떨까? 그의 제안에 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호텔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이에서 처음 언급된 것은 그때였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아닐까? 나는 망설였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어. 마음으로는 말이야. 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신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으로 호텔에서 만나기로 한 날 나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은 아닌지 계속 자문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민호를 만났을 때 그도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지? 그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 다 외로웠잖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의 재결합이었습니다. 죄책감과 행복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일탈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을 나설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기혼 여성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TV를 보며 웃고 있는 아이들, 신문을 읽고 있는 남편.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나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얼굴이 빨갛네.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아, 친구들이랑 사우나 갔다 왔어. 또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옆에 누운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배신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호와 함께했던 시간을 후회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핸드폰에는 민호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사랑해. 짧은 메시지였지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더욱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호와의 다음 만남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봤던 일이 다른 아줌마들에게까지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이웃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 씨, 요즘 동창회 활동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통장 아줌마가 의미심장하게 물어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옛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만났고 매번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은 깊어졌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져갔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너를 이렇게 복잡한 상황으로 끌어들여서. 민호가 어느 날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야. 후회하지 않아.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우리를 압박해왔습니다. 가정에서의 의심, 동네의 소문,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죄책감.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민호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의 말에 나는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결정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이렇게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이 빠져들지만 동시에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불륜의 그림자가 우리 일상을 조금씩 잠식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나는 점점 더 자주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쇼핑 간다. 미용실 가야 한다. 동네 모임이 있다. 핑계는 점점 더 정교해졌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 현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 있고 거실에는 그만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응, 친구들이랑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래, 누구랑 만났는데? 그냥 동네 엄마들이랑. 현수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일어났습니다.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가서 쉴게.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궁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며칠 후 민호와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시장 좀 보고 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조금 특별한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민호가 좋은 레스토랑을 찾았다며 제안한 곳이었거든요. 지연아, 오늘 정말 예쁘다. 민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조심스러움은 사라지고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식당에서 나올 때 민호가 내 어깨에 손을 두르며 걸었습니다. 마치 진짜 연인 같았죠. 이런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내가 중얼거리자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매일 이렇게 있을 수 있다면.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날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포착되고 있다는 것을요. 식당 앞에서 다정하게 걷는 우리의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 그리고 헤어지기 전 짧지만 애틋한 포옹까지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다른 이야기를 나누며 평범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도 평소와 별다르지 않게 보였고요.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현수가 직장에서 갑자기 일찍 들어왔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나는 놀라며 맞았습니다. 응, 할 얘기가 있어서.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방에 들어가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현수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거 한번 봐.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어제 민호와 함께 있던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물어봐야지. 이게 뭐야? 현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상처가 뒤섞인 목소리였죠. 여보, 이건 20년이야, 지연아. 우리가 함께 산 게 20년이야.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우리 가정도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사진 속의 나는 분명히 다른 남자와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말이에요. 누구야, 이 남자? 현수가 사진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야. 동창?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창이면 이렇게 만나는 거야? 연인도 아니고.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고 거짓말로 둘러댈 수도 없었습니다. 사진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오래된 일이야? 현수의 질문에 나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동창회 이후부터 한 달이 넘는 거네. 한 달 동안 나를 속인 거야. 그 순간 아들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왜 소리 지르세요? 아들이 우리 사이의 긴장감을 눈치챘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어.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놀라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지만 틀림없이 무슨 일인지 감지했을 거예요. 지연아, 대답해. 그 남자와 어디까지 간 거야? 현수의 질문은 점점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겠죠. 정말 그런 거야? 현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마치 믿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현수는 소파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고개를 양손으로 감싸고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 내가 잘못한 거야. 나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남편 잘못은 아니었거든요. 그저 내가 옛사랑의 유혹에 빠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럼 왜 20년을 함께 살면서 왜 갑자기 나도 모르겠어. 그냥 마음이 흔들렸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민호를 다시 만나면서 잊었던 감정이 되살아난 것뿐이었습니다. 현수는 한참 후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끝낼게. 정말로 끝낼게. 정말? 응, 약속할게. 하지만 현수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어온 사람이 있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미 수상하게 여기고 있다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날 줄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까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누구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현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이제는 수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현수와 나 사이의 차가운 기류를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딸 수진이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현수는 나와 등을 지고 누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차가운 등이었습니다. 나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다음 날 민호에게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상황을 알려줘야 했거든요. 남편이 알게 됐어. 사진도 있어. 내 메시지를 본 민호는 즉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큰일이네. 우리 아내도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는데 민호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떡하지? 일단 조금 조용히 지내야겠어. 그래, 당분간 만나지 말자.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동네에서 만난 박 여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요즘 소문 많이 나던데 괜찮아요? 결국 동네 전체로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글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마트에서도 학교 앞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 집 엄마가 하는 말들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결국 나는 집 안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현수와의 관계도 여전히 차갑고요. 아이들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또 다른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뭐야? 하며 열어보니 호텔 출입 장면이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륜의 증거였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야. 현수의 목소리에서는 분노보다는 체념이 들려왔습니다. 사진 증거가 나온 후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현수는 나와 대화조차 하려 들지 않았고 아이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집안에서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호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아, 만나야겠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절박하고 더 간절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날 수 있을까? 꼭 만나야 해. 내가 결심한 게 있어. 결국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현수에게는 병원에 간다고 말했지만 그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말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민호를 만난 곳은 시내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의 모습도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아내가 모든 걸 알아버렸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진까지 봤어. 호텔에 들어가는 우리 모습까지.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양쪽 다 들통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집에서 쫓겨났어. 지금은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어. 민호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아. 실망했나 보지. 두 사람 모두 현실의 무게에 눌려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마음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연아, 내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새로 시작하면 어떨까?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혼하고 우리끼리 살아가는 거야. 더 이상 숨어서 만날 이유도 없고. 민호의 제안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건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성급해? 지연아, 우리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 이제 와서 가족을 지키겠다고? 이미 다 무너졌잖아. 민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내 아이들은?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우리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할 거야. 민호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줘. 너무 갑작스러워. 시간? 지연아, 지금이 바로 결정할 때야. 더 늦으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민호가 내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민호의 아내였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손을 놓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군. 민호의 아내 은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내 남편을 깨어낸 여자구나. 은주가 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은주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을 박살낸 게 바로 당신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여기서 이러지 말자. 민호가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은주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이는 몇이야? 은주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둘이요. 두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부끄럽지도 않아?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친구들한테 아빠 얘기 하나도 못해. 학교에서도 소문이 다 났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상처가 뒤섞인 목소리였죠. 정말 미안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나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그런 사과가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은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쩔 거야? 정말로 우리 남편 가져갈 거야?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은주야, 그만하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조용히 넘어가자고. 은주의 목소리에는 20년 결혼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은주는 나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떠났습니다. 내 남편한테서 손 떼. 안 그러면 당신 남편한테도 당신 아이들한테도 모든 걸 다 말할 거야.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민호와 나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너를 이런 상황에 빠뜨려서. 민호가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원했던 일이야.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걸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새로 시작하자.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잖아. 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우리끼리 살아가자. 하지만 그의 말이 예전만큼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호의 아내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내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줄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현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병원. 거짓말 그만해.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남자 만나러 갔다 온 거지? 나는 더 이상 거짓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응, 만나고 왔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야. 정말로 끝낼 거야. 마지막? 지연아,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현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혼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보, 그건 아이들 상처받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미 동네에서도 소문이 다 났고 현수의 결심이 확고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잠시 따로 살기로 했어. 아들 준호가 왜요? 라고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딸 수지는 이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랑. 그런 거죠? 딸의 직설적인 질문에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아이들에게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 가족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아, 결정했어?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질 거야. 우리 둘 다 이미 가정에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잖아. 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도 집에서는 이미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나를 피했고 현수는 아예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말로 새로 시작할까?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민호는 기뻐했습니다. 정말? 정말로?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아이들과는 계속 만날 수 있어야 해. 당연하지. 우리가 새 가정을 꾸리더라도 내 아이들은 계속 만날 수 있어. 민호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가능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수와 이혼하고 민호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때문에 20년의 결혼 생활을 포기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일까? 아이들은 어떡하지? 이 사랑이 정말 모든 것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것일까? 하지만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모든 다리가 불타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절차가 시작되면서 내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에서 나와야 했고 아이들과도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양육권을 가져갔고 나는 주말에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신혼 때보다도 더 작은 공간이었지만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만의 공간이야. 민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나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우리를 손가락질했고 아이들의 학교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특히 아들 준호는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전학 갈래요. 주말에 만난 준호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물어봐요. 엄마가 왜 다른 아저씨랑 살고 있냐고.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 수지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살면서? 응. 엄마는 행복해. 하지만 그 말이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행복한 걸까요? 민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가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승진에서도 밀려났습니다. 괜찮아. 사랑이 있으면 돼. 그가 위로했지만 표정에서는 스트레스가 역력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많은 돈이 나갔고 민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습니다. 둘이 벌어서는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이런 고생할 줄 몰랐어. 민호가 어느 날 밤 미안해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선택한 일이잖아. 하지만 정말 괜찮았을까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호의 전 아내 은주가 내 전 남편 현수에게 연락한 것입니다. 당신 전 아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박살났다며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뭐야? 현수가 나에게 전화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내가 왜 돈을 내야 해? 미안해.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민호와의 관계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의 달콤함은 사라지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변한 것 같아. 민호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뭐가?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아. 항상 심각한 표정이고. 민호의 지적이 맞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져 있었거든요. 미안해. 요즘 걱정이 많아서. 무슨 걱정? 아이들 걱정, 돈 걱정,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 말하고 보니 걱정투성이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전 아내와의 문제, 아이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민호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갑자기 함께 살기 시작한 것.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걸.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후회한다는 거야? 후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민호의 솔직한 심정이었지만 내게는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그게 잠깐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민호의 제안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간을 가진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서로 좀 떨어져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 관계가 정말 옳은 건지. 민호의 말은 마치 이별 통보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택한 사랑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건가요? 20년 결혼 생활, 두 아이들, 집, 그리고 사회적 지위까지 모든 것을 잃고 얻은 것이 고작 이것뿐인가요? 며칠 후 민호는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정리할 게 있어. 그가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한 달. 아니, 2달 정도? 혼자 남겨진 원룸에서 나는 처음으로 우리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일탈이었을까요? 30년 전의 추억에 취해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요? 아이들도 내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어 보여요. 딸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요? 그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힘들다고 도망갔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민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가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나도 정리가 안 돼서. 2달 만에 만난 민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다정함은 사라지고 어색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리가 뭐가 안 된다는 거야? 회사 일도 그렇고 아이들 일도 그렇고 너무 복잡해. 민호는 내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잃었어. 민호의 말에 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성급했다고 말하는 건가요? 그럼 내가 잃은 건 뭐야? 가정, 아이들, 모든 것을 잃은 내 상황은 생각해 봤어? 그래서 더 미안한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그날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민호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한 것이었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다시.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원룸에서 나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집도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까지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시작된 달콤한 재회가 이렇게 참혹한 결말로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30년 전에 첫사랑이라는 환상에 빠져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민호와 헤어진 후 한 달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들과의 면회도 점점 어색해졌고 전 남편 현수는 아예 나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호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아, 만날 수 있을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절박하고 어딘가 다급했습니다. 처음에는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과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혹시 다시 함께하자는 말일까 하는 기대도 있었거든요. 만날 장소는 우리가 처음 불륜 관계를 시작했던 그 호텔 근처의 카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이 시작된 곳 근처에서 끝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연아, 와줘서 고마워. 민호가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예전의 다정함은 찾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민호의 첫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뭐, 왜? 내가 바람을 피운 것 때문에 이혼하면 위자료를 많이 줘야 한다고 해. 그래서 버티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변호사는 최소 2년은 걸릴 거라고 해.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 민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지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역시 그런 얘기였습니다. 갑자기 혼자 지내보니까 내가 너무 그리워.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하지만 나는 이미 많은 상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민호야, 내가 떠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뭐라도 하겠어.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나도 생각을 정리해야 해. 그날의 만남은 그렇게 어정쩡하게 끝났습니다. 민호는 다시 함께하자고 했지만 나는 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민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절박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만나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 무슨 결정? 만나서 얘기하자. 이번 만남에서 민호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멀리 가면 어떨까? 멀리? 서울을 떠나는 거야. 부산이든 제주도든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민호의 제안은 너무나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그게 말이 돼? 내가 아이들을 완전히 버리고 도망가자는 거야? 도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지. 민호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손을 빼버렸습니다. 미쳤어?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버려? 지연아,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최선? 누구에게 최선이라는 거야? 너에게만 최선인 거 아니야?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이들의 엄마인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아니야, 우리 둘에게 최선이야.
여기 있어봐야 손가락질만 받을 뿐이야. 그래도 내 아이들이 있잖아. 아이들은 아빠가 잘 키울 거야. 민호의 말에 나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정말 실망이야.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오해하지 마. 나도 어려워서 그런 거야. 어려우면 다 용서되는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가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내가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일 줄이야. 다음 날 오후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아, 어젯밤 말은 잊어줘. 내가 너무 성급했어. 오늘 저녁에 만나서 제대로 얘기하자. 하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호가 직접 내 원룸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연아, 문 열어줘.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요. 더 이상 할 말 없어. 지연아,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민호가 문 밖에서 계속 애원했습니다. 결국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사과하러 왔어. 어젯밤에 한 말은 정말 미친 소리였어.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지연아, 나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말아줘. 민호는 정말 절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정말 끝내자.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 혼자서 살면 되잖아. 지연아. 민호가 내게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줘. 정말 끝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도 될까? 그의 간청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제 정말 끝이야. 서로 다른 길을 가자. 지연아. 까. 나는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나 없이는 못 살겠어. 계속되는 연락에 나는 지쳐갔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되는 연락. 심지어 내가 시장에 나갔을 때도 따라와서 계속 사과하고 애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잖아. 그만해. 그럼 대답해줘. 정말 끝이라고 확실히 말해줘. 끝이야. 정말 끝이라고. 나는 시장 한복판에서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괴롭혀. 그날 저녁 민호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지연아, 마지막으로 드라이브나 하자. 예전처럼. 안 해. 이제 정말 포기해. 제발. 1시간만. 결국 나는 그의 간청에 못 이겨 차에 탔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알지? 알아. 고마워. 민호는 차를 몰고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자주 갔던 그 길이었습니다. 기억나? 고등학교 때 여기서 데이트했던 거.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정말 아무런 추억도 남기고 싶지 않아? 민호가 운전하며 물어봤습니다. 없어. 모든 게 실수였어.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서운해. 한강변에 차를 세우고 민호가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우리 다시. 안 돼.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민호의 표정이 급작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너 없이는 정말 못 살겠어. 그건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어. 지연아, 만약 우리가 함께 죽으면 어떨까? 갑자기 민호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함께 죽는 거야. 그럼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무슨 미친 소리야? 정신 차려. 미친 소리가 아니야.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민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차에서 내려줘. 지금 당장. 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안 돼. 우리 함께 가야 해. 민호가 갑자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뭐해? 멈춰. 차는 점점 속도를 높였습니다. 민호야, 정신 차려. 위험해. 괜찮아. 이제 곧 편해질 거야. 민호의 말에 나는 완전히 공포에 빠졌습니다. 제발 멈춰. 나 죽기 싫어.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차는 계속 가속했고 앞에는 큰 트럭이 보였습니다. 안 돼. 나는 핸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놓아. 민호가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차는 중앙선을 넘어갔습니다. 쾅! 엄청난 충돌음과 함께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민호의 지연아, 사랑해라는 말과 함께 들려온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의식을 찾으셨군요. 의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떻게 됐어요? 나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함께 계셨던 분은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해줘.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끝까지 힘들었지만 민호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지금은 치료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진정시켰지만 나는 계속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며칠 후 현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왔는데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말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민호의 장례식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의 가족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 같았거든요. 사고 소식은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불륜 커플의 동반 자살 시도, 파국으로 끝난 위험한 사랑. 언론에서도 우리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쓴 것과 달랐습니다. 나는 죽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민호는 정말로 절망에 빠져 있었나 봅니다. 한 달 후 퇴원했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치료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고에서 깨어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몸의 상처는 대부분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이 세상에 없고 나는 혼자 남겨진 채 모든 것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의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외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민고가 없다는 현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미워하며 헤어졌지만 그래도 그는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사랑이었거든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몇 번 만났지만 서로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특히 아들 준호는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잖아요.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나는 계속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무엇이 해결될 수 있겠어요? 이미 깨어진 가족은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딸 수지는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도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었죠. 딸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니었어요. 전 남편 현수는 더 이상 나와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면회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라라는 메시지였죠. 경제적으로도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제대로 일할 수도 없었고 병원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민호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그의 빚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동네에서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불륜녀, 남편과 아이들을 버린 여자, 죄책감 때문에 자살까지 시도한 여자. 온갖 소문이 따라다녔습니다. 마트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민호의 전부인 은주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다가와서 따귀를 때렸습니다. 내 남편 죽인 것도 모자라서 아직도 여기서 버젓이 살고 있네? 정말 미안해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당신 때문에 내 아이들이 아빠 없는 고아가 됐어. 은주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내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나는 오랫동안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비친 내 모습은 반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은 빠져서 볼이 쑥 들어갔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민호는 죽었고 가족들은 나를 외면했습니다. 사회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고요. 그런 나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준 것은 상담사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소개받은 분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김 선생님은 항상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죄책감과 후회의 연속이었거든요. 어느 날 옛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아, 힘들다는 소식 들었어. 괜찮아?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응,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 우리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라도 일할 생각 없어? 격리 업무인데. 일자리 제안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실력은 검증됐잖아. 며칠 고민 끝에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집에서만 있으면 계속 우울한 생각에 빠졌거든요. 첫 출근 날 회사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모두들 내 사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료들은 생각보다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하루하루를 견뎌낼 힘은 생겼습니다. 한 달 후 아들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어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까? 주말에 만난 준호는 많이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차갑게 굴어서 미안해요.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용서에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정말 고마워.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해요.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딸 수진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밝아 보여요. 일을 시작해서 그런가 봐. 좋은 일이에요.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는 거죠.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 같은 행복한 가정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이유는 찾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나는 우리 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이었습니다. 30년 전 민호와 처음 만났던 복도, 함께 도시락을 먹었던 교실, 졸업 후 헤어졌던 교문, 교정 벤치에 앉아서 지난 2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동창회에서 민호를 다시 만났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동창회에 가지 않았다면, 아니면 민호와 두 번째로 만나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제 와서 만약을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들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저녁 노을이 교정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이 있었겠죠? 그때는 모든 것이 희망적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꿈이 더 컸던 시절이었어요. 그날 동창회에 가지 않았다면 내 삶은 달라졌을까? 혼자 중얼거려 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니까요. 이제는 앞만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민호와의 사랑이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사랑이 완전히 무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나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벤치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교정을 둘러봤습니다. 안녕, 민호야. 그리고 안녕, 내 젊은 날들아. 작별 인사를 하고 교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한다. 엄마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곧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도 사랑해요, 엄마. 황혼에도 새로운 사랑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파괴가 아닌 치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다시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나는 더 현명해져야 합니다. 동창회로 시작된 위험한 사랑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그 교훈들과 함께 더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할 차례입니다.